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강남인강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1시간 30분 정도 학교 밖 청소년 대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설명회에 앞서서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의 다양한 센터에서 수백 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학을 도와왔어요. 그래서 면접 컨설팅, 실무자 교육, 진학 컨설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만큼 오늘 1시간 반 정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개념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현 주소라고 해서 입학 전형부터 모집 시기, 전형 방법, 그리고 올해의 대입 일정, 올해 좀 많이 변했는데 대입 변화 주요 사항, 그리고 학생부 비교 내신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스텝 2라고 볼 수 있는 성공 전략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를 이제 설명드리고 나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도권 대학 교과 전형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집 요강 활용법, 포털 사이트 활용법,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나에게 맞는 학과는 무엇인지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지원 전략 및 계획 수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게 궁금한 게 생기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현 주소입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대입 일정 및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의 대입 일정이에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8월 31일까지 학생부 작성이 끝나고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 이상 이렇게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왜 3일 이상이냐? 어떤 대학은 11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어떤 대학은 13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좀 대학마다 다르게 원서 작성 기간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언제 열려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 11일부터 15일 중 3일 이상 이 안에 꼭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종합전형의 경우 수능 최소를 보는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12월 15일에 나지만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나 10월에도 발표가 나요. 그래서 이 합격자 발표일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작년이랑 올해는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비수도권 정시 모집에서만 큰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3만 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2만 5천 명 정도 선발을 하죠. 그런데 이 기조는요, 재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기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작년에는 무려 비수도권 정시에서 8천 명이나 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수도권 정시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기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정시만을 생각해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나도 이제 수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한테 유리한 방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변했을까요?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정말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한 3,000자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작성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유리할까요? 혹은 불리할까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자기소개서가 거의 유일무이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는 점은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든지 아니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과 같은 다양한 서류를 이용해서 내가 한 활동들을 더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수상, 봉사, 독서, 그리고 자율동아리를 완전히 제외했다는 겁니다. 제외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생기부에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입시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지 못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정시 내신 반영인데요. 사전 질문에서도 정시 내신 반영에 관련된 질문이 있더라고요. 정시 내신 반영은 뭐냐면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시 전형에서 내신 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정시를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정시파예요. 저는 검정고시 그냥 60점만 넘기고 정시만 보고 아무것도 활동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신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검정고시 본 친구들은 검정고시 성적인가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어떻게 생겼냐? 자세히 가볼게요. 2023년도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린 여기 검정고시 출신자의 체크 표시를 하고 합격 지역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양식으로 나와 있냐 하면 한 1번부터 5번 또는 1번부터 10번을 내가 어떤 강의를 수강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학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독서를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에서 지금 실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서울대, 올해는 고려대까지 포함해서 두세 개의 학교가 시행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학교가 시행하기 시작하면 다른 학교는 좀 그 기조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거를 내가 낼 수도 있겠네? 라는 거를 준비하시고, 어떤 강의를 들어왔는지, 만약에 들어온 것이 없다, 책을 읽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좀 짬나는 시간에 살짝씩이라도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수강하는 형식으로 이 내신 반영을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이런 학습 내용에 더해서 내가 관심 있는 학과 있죠. 내가 관심 있는 학과,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 그 위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입시에 대해서 들어가 봤으니 대학 입학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전형은 이름은 뭔가 까다로워 보이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전형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종합, 논술, 실기는 수능을 보기 전인 9월에 수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9월 11일부터 15일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때는 뭐가 있죠?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1월에 정시 모집을 하게 되고,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추가 모집은 뭔가요? 추가 모집은 이제 2월에 진행되는 건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모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3월에 이제 입학해야 돼요. 입학해야 되는데 2월에 난 아직도 추가 모집에 지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수시, 정시에 끝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시 6장, 정시 3장 안에 나의 합격을 결정 짓겠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수시 모집에 하나라도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시 모집에 아예 지원조차도 못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시 만점 받아도요? 네, 만점 받아도 지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정시도 준비하는데 수시도 쓸 거예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을 잘 지금부터 팔로우업 해야 돼요. 모의고사를 계속 봐보고 내가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가 정시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상향의 대학, 더 잘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로 써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소위 납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더 잘 갈 수 있는,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쉽게 말해서 교과는요,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교과는 이름만 해도 교과예요. 내신으로 가는 건데요. 우리는 내신이 검정고시 성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내신 환산을 해서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여태까지 한 활동이 많아. 이 활동을 자세히 이제 써서 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가는 전형은 바로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과는 검정고시 성적,
그리고 종합은 나의 활동,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논술, 실기, 수능 같은 거는 각 학교마다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논술을 보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식으로 그 각 학교마다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사의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대충은 이해했어요. 교과, 종합, 일단은 제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럼 몇 번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 번 지원 가능합니다. 처음에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지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6개가 한 학교에 6개를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학교에 6개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전형 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전형 수라는 건 무엇이냐? 한 학교에 종합 하나, 논술 하나 가능하고요. 교과 하나, 종합 하나도 가능해요. 근데 종합 2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학교마다 하나씩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전형마다 하나씩 쓸 수 있는 거다. 만약에 내가 이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이 학교를 교과도 쓰고 논술도 쓰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제 성적대에 맞춰서 이렇게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에 한 개씩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은 6번 쓸 수 있고요. 정시 모집은 3번 지원 가능한데 가나 다군 이렇게 있어요. 가나 다군별로 대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어떤 군에 속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산업대, 전문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아래 나와 있는 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방송통신대 등에서는 6개에 더해서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지도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만 15개를 썼어요. 15개를 써서 그중에 12개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붙어서 그 친구는 보통 친구들이 한 9월까지 고민하고 넣잖아요. 이 친구는 붙은 다음부터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죠?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12개 막 15개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성적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입시 결과랑 그런 거 판단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한 4, 5개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대는 15개, 뭐 20개, 30개 다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전문대라고 하셨는데 전문대는 뭐가 다른가요? 4년제랑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4년제는요 학문을 공부하러 가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대는 조금 더 일자리 또는 취업에 연관된 스킬을 많이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는 일단 6회 지원 제한이 없는 거 말씀드렸고요. 수시를 2번 쓸 수 있어요. 9월에 1차 그리고 11월에 2차 모집하고 9월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래도 쓸 수 있고요. 9월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9월에 언제 진행되냐?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 2차는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2차도 진행되니까 저 2차에 쓸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아쉽게도 1차에는 74%를 선발하는 데 비해서 2차에서는 17%밖에 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코스는 1차를 4년제랑 전문대를 같이 쓴다는 가정하에 1차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년제를 쓰세요. 4년제를 쓰고 한 주말 정도 이제 숨 돌린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전문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안에 모든 내가 쓰고 싶은 학교를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문대나 뭐 4년제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대학이에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이에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은 뭐냐면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굉장히 유리해 보이죠? 우리에게 딱 맞는,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그런 전형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쉽게도 이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은 호원대, 장로의 신학대, 감리교 신학대 등의 3개의 대학에서 한 40명 안팎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TO가 작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저랑 같이 대입을 준비한 친구가 호원대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이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응급구조학과에 딱
한 명 선발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선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 지원자들 중에서 1등 해야지만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좀 당당해지고 좀 자신감이 찰 것 같은가요? 이 친구는 작년에 저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선생님 저 2등 하면 어떡해요? 3등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매일매일 엄청 불안해하면서 이 대입을 보냈습니다. 그런 만큼 특별 전형이 있긴 하지만 요 대학들에서 TU가 굉장히 작게 운영되니까 참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호원대에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 특별 전형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도 지원해 볼 수 있겠고요. 아 선생님 저는 자신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저와 같이 다른 전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자격 부여 전형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저희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전형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넣는 전형에 나도 같이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전형에 나도 지원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받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0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지원 자격을 전형에 딱 하나 이상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좋아졌다 싶었는데 어떤 대학은 논술에서만 선발해요. 어떤 대학은 우린 수능, 정시에서 열어놨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자격을 어디에 열어놨는지를 명확히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모집 요강을 봤을 때 요 멘트가 나와 있는 부분, 그 전형에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양호한 케이스고요.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대학에 지원해야지 라고 마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 지원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대학의 모집 요강을 열어서 내가 지원하려는 전형에 요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전형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건 일반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전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국가보훈 대상 자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장애인 자녀, 목회자 추천, 대안학교 출신자 이러한 전형에 이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학과에 지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헷갈린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서류를 이제 발급받으셔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형이에요. 이것들은 좀 숨겨있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목회자 추천 전형이에요. 목회자 추천 전형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교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아오면은 이제 목회자 추천으로 해서 새롭게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컨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평균이 한 97에서 8 정도 돼야지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교과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검정고시 성적은 죽어도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추천서는 받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정고시 성적엔 좀 자신이 없어서 교과로는 좀 힘든데 라는 친구들은 이런 종합전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시만 생각하는데 수능을 아주 잘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입시 결과보다는 조금 잘 봐야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대학교 입학처에 입시 결과라는 배너가 있어요. 거기에 정시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클릭하면은 작년에 들어간 친구들이 몇 점 정도 받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보다는 잘 봐야겠구나 라는 지금은 기준을 세우는 거고,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이것보다 잘 봤다 라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학마다 그 입시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요링이 님이 가고 싶은 대학에 이제 입학처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링이 님의 질문에 힘입어서 바로 학생부 비교 내신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비교 내신은요,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1시간 반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 내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만약 교과 전형으로 근데 가고 싶다? 그러면 거의 대학을 포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학에 가려면 이 비교 내신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겠구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비교 내신이란 무엇이냐? 내신은 알죠, 여러분. 중간고사 보거나 기말고사를 계속 보면은 나에게 내신이란 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신이라는 것이 정확히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신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가져간다 라고 해서 비교 내신이라고 해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 성적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이제 서류평가라고 해서 청소년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 바로 이 비교 내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교 내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등급, 공식, 그리고 평균입니다. 자세히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등급 환산이에요. 등급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학에서 우리는 이 성적이면 이렇게 등급으로 환산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4월에 검정고시를 봤는데 평균이 96.25 정도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A 학교에서는 몇 등급이에요? 100점은 안 돼. 2등급은 안 되겠네. 근데 저는 95점 이상이니까 나는 3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B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100점은 안 돼. 근데 100점을 3등급부터 시작하네. 나는 96점 이상이니까 4등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A 학교에서의 나는 3등급인데 B 학교에서는 4등급이에요. 지금 내 검정고시 성적 바꿀 수 있나요? 막 전화해서 저 마킹 실수한 것 같은데 좀 돌릴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점수가 아니에요.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성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마다 이렇게 판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적을 가장 잘 이렇게 환산해 줄 수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와 있는 대로 평균 점수를 어떻게 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지원자 평균인데요. 지원자 평균이란 거는 평균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냐?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 학과 있죠? 학과에 지원한 친구들, 나와 이제 경쟁하는 친구들이 다 지원자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지원자 평균을 내가 받아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왜 평균을 받아가요? 우리는 결석일수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출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자의 평균을 받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심리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심리학과에 지원했는데 한 10명 정도 선발하는데 50명이 왔다 칠게요. 50명이 왔으면 그 50명이 한 2-3번 정도 평균 결석일수가 2회다라고 하면 저는 2회 결석한 사람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결석이나 봉사 같은 경우에만 평균을 주는데요.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평균으로 줘요. 그냥 내 성적이 검정고시가 60점이든 90점이든 만점이든 상관없이 그 지원한 친구들의 평균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떨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만약에 내가 지원한 대학이 5명 뽑는데 50명 왔어. 그러면은 저는 몇 번째 성적을 받는 거예요? 바로 25번째,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겠죠. 그럼 면접에서 아주 잘하지 않는 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는 마세요. 울산대 정도가 이제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보통은 평균 결석 일수를 부여하는 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원 가능한 대학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한 지 한 6-7년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약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계속 이제 확대되고 학력 인구가 또 줄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대학에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도 더 열어주고 그리고 검정고시 비교 내신 환산하는 방법도 또 완화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예과나 이런 방면에서는 좀 점점 닫혀가고 있긴 한데 그런 학과 외외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대학이 점점 열리고 있다. 우리한테 더 많은 대학이 문을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비교 내신 환산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우린 지금부터 약간의 연산을 해볼 거예요. 연산을 해볼 건데 물론 제가 다 해드립니다. 연산을 해볼 거니까 지금부터 잘 이걸 보시고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은 어떻게 비교 내신이 환산하는지 내 성적은 어떻게 환산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해보고 주무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비교 내신을 환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딨냐? 바로 모집 요강의 후반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막 넘기다 보면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검정고시, 외국고교 출신자 성적 반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출신자 성적 반영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 4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이거를 환산할 수 있어요. 200개 대학이 다 다르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한 1, 2, 3, 4,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점수랑 석차 등급이 나와 있는 경우예요. 아주 양호한, 아주 신사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예컨대 제가 4월 검정고시에서 국어 96점, 수학 100점, 영어 84점, 사회 80점, 과학 92점, 한국사 100점, 도덕은 72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봤을 때 반영 과목 확인하면 어때요? 전 과목 평균 점수래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면은 89.14가 나오죠. 89.14가 나오면 그대로 하면 돼요. 다음, 평균 점수를 어떻게 하래요? 석차 등급 점수로 환산하래요. 그러면은 89.14니까 나는 85 이상 90 미만인 5등급으로 환산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5등급? 굉장히 만족스럽고 뿌듯해지나요? 이 5등급? 약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등급으로 환산된 거에 더해서 내 성적을 더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대학을 지금부터 찾아갈 거예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과목 점수랑 등급이 나와 있는 경우예요. 아까는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과목 점수입니다. 그래서 반영 과목을 확인했더니 필수 6과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어부터 한국사까지. 근데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데요. 나는 도덕 제일 못 봤는데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각 과목의 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아까는 평균을 구해서 변환했잖아요. 지금은 평균을 구하면 절대 안 돼요. 바로 내가 받은 과목의 점수를 등급으로 하나하나 변환해 줘야 돼요.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하시는데 국어 96점 받았죠? 2등급. 수학 100점이죠? 2등급. 영어 84점이죠? 4등급. 사회 80점이죠? 4등급.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과목의 7과목 혹은 6과목을 하나하나 등급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환된 등급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이에요? 몇 등급이에요? 바로 2.83등급이죠. 아까와 똑같은 성적의 친구입니다. 아까 똑같은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5등급이었는데 지금은 2.83등급이 된 거죠. 이렇게나 몇 단계나 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학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점수랑 등급 그리고 가중치가 나와 있는 경우인데요. 가중치라는 개념이 추가됐어요. 가중치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중치라는 건 뭐냐? 우리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좋아. 우린 그 친구들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선발할게. 라는 것이 바로 가중치라는 개념이에요. 같이 가볼게요. 반영 과목 확인할게요. 저번이랑 똑같아요. 이번이랑 똑같은데 필수 6과목,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고요. 각 과목 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해요. 여기까지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 등급의 가중치를 곱해줘야 돼요. 가중치 무슨 말이에요? 과목별 단위 수라고 해서 국어, 수학, 영어는 3배 정도 더 가중치를 둘게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에 곱하기 3을 해줘요. 점수에 하나요? 아니요. 등급에다가 하는 거예요. 등급에다가 국어 곱하기 3, 수학 2등급 곱하기 3, 영어 4등급 곱하기 3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이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총합에 가중치 합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5등급이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 아까 5등급으로 시작했죠? 지금은 2.75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식이 나와 있는 경우인데요. 공식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라는 대로,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은 잘 이루어집니다. 반영 과목 확인해 볼게요. 전 과목 평균 점수죠. 평균 계산해 놓은 거 89.14 있고요. 공식에 내 성적을 대입해 보면 여러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27.85가 나와요. 27.85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4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봤는데 저 926.85가 나왔어요. 선생님 저 630점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그 대학의 산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서 입시 결과를 확인해보면 입시 결과에도 막 900 몇 점, 930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산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 과정이 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그냥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성적에 가장 유리한 방식의 학교를 찾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평균을 반영하는지 중점 과목을 반영하는지가 전부 다 다르고 제가 이따가 수도권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내가 평균을 좀 과목을 고루고루 잘 봤네? 그럼 평균이 유리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못 본 과목이 있어 라고 하면은 과목별 환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게 유리한 그런 과목을 찾아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1, 2회차에서 가장 잘 본 것만 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믹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증명서를 낼 때 가장 잘 본 거의 과목만을 섞어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합격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1, 2회차를 좀 믹스해서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대학교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학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학교를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연산이 끝났어요.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원 가능한 학교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선생님 저는 비교 대신 2.75등급이래요. 선생님 저는 2.3등급이래요. 근데 여기까지만 안다고 해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붙을지 말지는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입시 결과랑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내신을 입시 결과랑 비교해 보면 돼요. 어떤 방식이냐? 자세히 가볼게요.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보면 입시 결과라는 배너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입시 결과라는 것은 작년에 들어간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이 몇 점 정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몇 점 정도 받았는지를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땡땡 학과 해서 학과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몇 점인데 여기 갈 수 있어요? 라는 거는 학과를 딱 정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학과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대학은 막 2점대에서 끊기는데 어떤 학과는 막 4.85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어떻게 입시 결과가 형성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중어중문학과에 가고 싶어요. 근데 방금 한 2.5등급 정도로 환산이 됐어. 그러면은 평균이 작년에 들어간 친구들이 2.04죠.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쵸? 왜냐면 작년 평균이 2.04고 최저는 뭐냐면 문 닫고 들어간 친구 있죠?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친구가 2.19라는 거예요. 그 친구보다도 내 점수가 더 높아. 근데 그러니까 내 점수가 더 안 좋아. 라고 하면은 들어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철학과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내가 한 2.08 정도로 환산이 돼. 그러면은 작년에 2.3까지 합격했으니까 그래도 지원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판단의 기준을 설명드리면 내가 작년도 평균보다 더 점수가 안 좋아 하면은 상향이에요. 내가 작년도 평균보다 뭐 높아, 좀 괜찮아 라고 하면은 지원 가능입니다. 왜 지원 가능이냐? 안정은 어디 있어요, 선생님? 하시는데 우리는 출결에서도 이 검정고시 성적으로 환산되는 학교에서는 조금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2.19까지 붙었는데 저 2.18이거든요. 지원해볼래요? 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게 작년의 기준에 딱 맞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보다 더 잘 봤냐 못 봤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들 때는 비교 내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랑 비교해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비교 내신이 뭔지, 전형이 뭔지, 올해는 언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개별적으로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지를 보기로 할 거예요.
여태까지 설명 중에서 이거 좀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써주시면은 중간중간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교과 전형부터 정시 전형까지 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야 되냐?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형은 이거다. 나는 이걸로 지원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전형을 요 설명이 끝날 때까지 정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회차에서는 내 전형을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과 전형부터 가볼까요? 교과 전형. 제가 처음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내신, 검정고시 성적. 내가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교과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과 전형은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뭐 논술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낮고요. 중복 합격자가 많아 2월 인원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제 내신, 검정고시 성적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비교 내신을 환산했을 때, 좀 비슷비슷한 대학에 6개를 지원하겠죠. 그러면은 6개가 다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잘 넣었으면. 그럼 6개 대학 다 다닐 수 있나요?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1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대학 5개를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등록 포기. 근데 저만 포기할까요? 다른 친구들도 막 포기해요. 그럼 이만큼 포기자가 생깁니다. 그럼 이 포기자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추가 모집으로 2월에서 선발을 해요. 이 인원을 그대로 12월 말에 이제 끌고 가가지고 추가 합격을 마구마구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추가 합격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전형이 바로 교과 전형이에요. 선생님, 추가 합격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한 500명 정도 선발하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이 내가 예비 번호가 한 298번까지 막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예비 번호 뭐 5번이래요. 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작년에 몇 번까지 합격을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작년에 예를 들어 뭐 한 20번까지 합격했다. 근데 나는 예비 번호 5번이야.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시 결과 배너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인원, 작년도 합격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이걸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가능하는데 한 2합 7에서 8 또는 3합 9에서 10 뭐 이 정도로 이제 최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반 정도밖에 못 맞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다? 근데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일단 최저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올리고 수능 최저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경쟁자가 반으로 주는 전형에 내가 지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좀 더 힘내서 수능 최저까지는 꼭 맞춰보도록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네, 그리고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면접이랑 수능 최저 같이 준비한다? 아주 베스트죠. 그래서 유리한 전형입니다. 보통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다는 교과로 더 많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면접이랑 교과를 검정고시 성적을 잘만 준비하면은 합격을 많이 하는 전형입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냐? 선생님, 저는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 갈래요. 선생님, 저는 수능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활동이 별로 없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추천을 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과 전형 수도권 대학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정말 다양한 대학 중에서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제가 합격자들도 많이 이제 대학도 많이 보내봤고 현재도 이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을 자세히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캡처해 가시거나 사진 찍어 가셔서 계속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 그리고 교과 100이라는 거는 뭐냐면 면접이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를 뭐 2합 4에서 6 정도, 2합 6 정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계열별로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우리 명지대 같은 경우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죠. 명지대는 이제 교과 면접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1단계에서 5배, 그러니까 한 10명 선발한다 하면 5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2단계 면접에서 그 40명을 다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저는 없고 마찬가지로 국영수4 또는 국영수과만 반영을 하고요. 369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합격자가 진짜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이 일반 전형의 인원을 대폭 축소했어요. 그래서 369대에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369대는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선발을 하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안양대나 용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안양대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이고 무려 6배를 선발해서 면접으로 많이 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을지대부터 협성대까지 있는데 인천대랑 한경대는 수능 최저가 있죠. 여기는 국립대예요. 그래서 2합 5에서 7을 맞추고 면접은 또 없으니까 수능 최저만 잘 맞춘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평택대나 협성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협성대나 이제 한세대 같은 경우에는 7배를 선발하고 면접이 40%예요. 이거는 교과 성적보다는 면접으로 우리는 학생을 선발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30% 넘어간다 라고 보면은 내가 면접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기 전형이랑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실기랑 특기자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기가 뭔지, 특기자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실기는요, 나한테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그 대학에 가서 실기고사를 봐서 그 실기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에요. 유리한 전형이고, 만약에 내가 특기가 있어서 상을 받은 전적이 있어. 예를 들어 뭐 문예창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인정대회에서 입상했다, 또는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입상했다, 어디 문예지에 등단했다 하는 나에게 좀 실적이 있고 상을 받은 전적이 있어 하면 특기자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는 특기가 있어. 근데 상을 받았어 하면 특기자 전형이고요. 나는 가서 하는 걸 잘해.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실기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 이거 다 수시 전형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교과 전형,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까지 설명드렸고요. 나는 여기 아닌데 좀 더 나는 활동이 많아서 활동으로 가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종합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생님, 저는 활동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이 왜 여기가 유리하냐? 이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학은 뭐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진로나 학과 관련된 활동, 이 학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진로와 학과 관련된 활동이 5개에서 10개 안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종합전형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대입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왜 시간이 필요해요? 서류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가볼게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려면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을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기준으로 가는 전형이라서 우리도 학생부가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학생부 없는 친구들 대체 서식에 활동 써서 내 라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5개까지 기재를 하래요. 왜 제가 5개를 강조했는지 아셨죠? 5개가 보통 대학에서 5개 이상 써요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자세히 가볼게요. 모 대학교의 대체 서식인데요. 여기 우리는 검정고시 합격자 이렇게 쓰고 언제 합격했는지 쓴 다음에 언제 활동했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이 활동 내용은 50자 정도로 써야 해요. 선생님, 근데 저는 3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센터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근데 5개밖에 못 쓰네요. 좀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가 바로 청소년 생활기록부예요. 청소년 생활기록부, 아마 이제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기부는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써주듯이 그 센터 있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의 활동을 이렇게 생활기록부처럼 써주신 자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인적 상황부터 출결 상황, 수상 경력,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정말 다양하게 자세히 쓸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 청기부 써주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영향력이 있는 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합격할 수 있나요? 합격 사례가 있나요? 를 궁금하실 텐데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대입부터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한 친구가 검정고시 성적은 80점대였어요. 80점대였는데 이 서류가 좀 다양한 활동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국립대에 합격을 한 전적이 있거든요. 무려 2, 3년 전부터 합격을 해왔고 지금까지 계속 합격자가 많아지고 있고 제 제자들도 많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이 청기부 써주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이 청기부 반영 대학에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생활기록부 반영 대학은 우리가 학교 생활기록부 대신에 청소년 생활기록부 내도 우리가 반영할게 라는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 과기대, 인천대, 동서대, 충남대, 사회과학대, 한경대 등등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대학들에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작성해야 해요. 어떻게 작성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 서식은 이렇게 써 있죠. 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발행기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빙서류를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알아야 되나요?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학과와 진로 관련된 활동을 쭉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활동의 중요도 순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중요도라는 건 뭐냐? 가장 이 학과랑 직결된, 가장 이 학교의 커리큘럼과 직결된 그런 활동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대학에서 중요한 인재상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활동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내 기준이 아니라 대학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내는 것이 바로 서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를 드러내는 서류인 건 맞는데 선발하고 싶은, 뽑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서류를 구성해서 내는 것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과와 진로 관련된 활동의 중요도 순에서 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상, 학과 홈페이지나 학과 모집 요강이나 이런데 우리는 이런 친구를 원해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내 서류를 잘 이 학교에 맞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으로 잘 작성해서 내는 것이 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예시를 보여주세요. 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경험을 중요시한대요. 현장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센터에서 활동한 국립극단, 인턴십 이런 활동들 있죠? 이런 거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모 대학은 인문학적 소양이랑 지식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다녔던 독서, 전시, 뮤지컬 이런 것들의 소양, 지식을 중심으로 먼저 기재를 하는 거예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대요. 그러면은 남들이 안 해봤을 것 같은 센터에서의 뮤지컬, 영화 제작, 인턴십 같은 것들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먼저 내 활동을 나열해봐라 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될 것 같아요. 부족한 거는 이제 도서나 강의 듣거나 센터에서 활동 등등으로 꼭 보충을 해서 5개를 내라 라고 하면은 5개를 다 꼭 내야 돼요. 선생님 3개만 내면 안 되나요? 되긴 돼요. 하지만 3개만 딱 낸다? 이 친구는 3년 동안 3개밖에 안 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서를 하더라도 한 권 둘 다 책으로 쓰더라도 저는 반드시 5개 또는 10개를 그 서류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서 내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한 3, 4개 정도만 써서 낸 친구들 중에 합격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채워서 전날에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채워서 내면은 좋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합격을 한 친구였는데 태권도 동아리, 개설 및 지도 27시간 이렇게 써있죠. 손동작과 발차기 등의 태권도 기본기와 기술 완성 과정, 훈련일지 작성법을 직접 교육함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바로 50자입니다. 50자. 50자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내가 활동한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5개에서 10개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종합전형 지원할 때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내가 활동한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50자로 추려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재를 금지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공인 어학시험, 뭐 토픽, 뭐 탭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교회 대회 참여 사실, 논문, 모의고사, 도서 출간, 어학연수, 봉사활동, 뭐 기관이 들어간 거, 강사명 이런 것들을 쓰면은 여기서 감점 처리되거나 심하면은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2가지 또는 3가지 기준에 맞춰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교과, 실기, 특기자, 그리고 종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대충 이제 나는 이 전형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중에서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논술과 정시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논술은요. 논술고사를 따로 봐서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이나 뭐 이런 것과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가 본 성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선생님 저는 반드시 서울권에 있는 대학, 저는 좀 잘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제가 오늘 화면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대학들 있죠. 명지대부터 가천대 뭐 이런 대학들, 이런 대학들에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그 교과나 종합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입시 결과가 좋은 좀 사람들이 막 다 아는 뭐 그런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런 교과나 종합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낮고요.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거나 정시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합격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논술이랑 수능 같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선생님 그럼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이랑 비교과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바로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이 돼요. 자세히 가볼까요? 제가 만약에 논술을 봤는데 700점 만점에 한 630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616 이상 644 미만이니까 저는 294점인 거예요. 몇 점 만점에? 300점 만점에. 300점 만점에 294점이다. 나는 그러면 논술은 630점, 그리고 내 교과는 294점 해서 총 합해서 몇 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논술로는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논술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논술이 나오나요? 좀 궁금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아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을 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친구들이 지원을 하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마 이렇게 기출 제시문이 나와요. 제시문이 나오고 제시문을 활용하여 뭐 견해를 논술해라, 자시문을 활용하여 어떻게 평가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엄청나게 수려한 글솜씨를 갖고 있어요. 저는 아주 글을 잘 써요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문예창작학과에 가는 것이 맞고요. 어떤 친구들이 유리하냐? 이렇게 제시문 나를 하나하나 적용하는 친구들 있죠. 제시문 가를 잘 가져와서 쓰는 친구들, 제시문을 잘 가져오고 이것들을 잘 충족하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점을 받아가는 결국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잘 활용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글씨를 예쁘게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게 바로 논술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려한 글솜씨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냥 평가 기준에 맞게 잘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도 비슷합니다. 이제 수능 그 범위 안에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서술형 평가 우리 옛날에는 해봤죠. 그래서 서술형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 이제 평가 기준이 있고 잘 이거를 예쁜 글씨체로 차곡차곡 쓴다라고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냐?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아까보다 좀 길어졌죠. 문제 자체도 길어지고 이렇게 문제 풀이도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약대는 다른 자연 논술과 비슷하다. 근데 술이나 과학 둘 다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논술은 어떤 친구들에게 유리하냐? 내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잘 쓰고 하나도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친구에게 추천을 한다. 그리고 인문 논술보다는 자연 계열이 조금 더 논술에서의 합격률이 여태까지 높았다. 그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 중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문 논술로도 많이 가요. 그래서 논술 선생님 하늘의 별 따기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은 둘 다 합격한 경우가 많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정시 전형으로 가볼게요. 정시 전형으로 가볼 텐데 정시 전형은 뭐죠? 그냥 수능 성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건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수능 성적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아직 9월 모의고사도 안 받고 6월 봤죠? 그래서 7월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능을 본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는 그냥 나중에 수능 봤을 때 활용했으면 좋겠는 지표를 소개해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바로 모의지원 리포트라는 건데요. 모의지원 리포트는 실제로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수능에 응시한 친구들이 자신의 진짜 성적을 가지고 모의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1월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의로 한 12월 정도에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내 성적은 어디쯤인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의 친구들이 몰릴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모의 지원 리포트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냥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를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여부, 합불 여부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내가 보는 이 합격 분석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지원 인원보다 더 많냐? 이거 선발 인원보다 더 많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50명 선발하는데 2명 봤는데 막 합격 나와. 그러면은 신뢰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내 합격 예측 분석 기준이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이 왔냐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격 안정성이 뭐냐면 몇 퍼센트 정도 합격할 수 있는지 이거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에서 3칸, 한 3칸 정도 있으면 30%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여기 정도? 5칸에서 6칸 정도 내면은 그래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 2칸, 3칸 정도 되면은 상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자 분포와 지원 패턴이에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고 이 지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지원자 중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최초합 라인, 여기는 추가 합격 라인이에요. 내가 여기 정도 있으면 아 나는 추가 합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지표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시는 딱 세 개의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라도 활용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전형을 정해야 합니다. 1시간 정도 달려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형을 정합시다. 전형을 선택할 때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비교 내신도 해보고 입시 결과도 해보면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보면 되고 없다라고 하면은 지원 범위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3장의 페이지에 있는 수도권 대학보다도 더 입시 결과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논술, 실기, 정시를 선택해야 되고요. 아니요 선생님 그 학교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생 교과와 종합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준비해오던 게 있는가예요. 선생님 저는 검정고 성적밖에 없어요 하면 교과. 선생님 저는 활동이 진짜 많아요. 종합. 선생님 저는 논술, 정시 준비해왔어요. 그럼 이렇게 진학하면 되고요. 네 번째, 처음에 설명드렸죠. 제가 고른 기회나 기회균형, 차상위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해당한다 하면은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희망 지원 학과가 있는가예요. 예컨대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선발을 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아요. 활동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보나 봐요. 그래서 학과별로 지원 가능한 전형이 다르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A부터 D까지 4명의 친구의 전형을 정해줄 텐데 이 친구의 전형을 정해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그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요. 센터 활동 없어요.
그리고 1차 검정고시 성적이 많이 낮아서 2차에 전 과목 다 응시해서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해.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전형으로 선택해야겠죠? 교과죠. 교과 전형이고요. B친구는 활동이 많아요. 활동 증명서도 많고 면접에도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종합 전형이겠죠? 이 친구는요, 수능 준비하고 있고 글 열심히 쓰고 있어요. 글 쓰는데 자신 있어. 그리고 서울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까요? 바로 논술 전형이겠죠. 마지막으로는 D입니다. 청소년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어. 그래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어서 올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바로 정시 전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과 3개, 종합 3개 가능하고요. 교과 3개, 논술 3개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전형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형을 꼭 정해보셔야 돼요. 네, 이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검정고시를 봐야 대학 진학이 가능한 거죠? 네. 왜냐면 고졸학력이 일단 합격을 해야지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형을 선택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검정고시를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증명이 돼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 사이트 활용법도 알고 싶어요 라고 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자 이제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모집 요강 활용법 다음에 포털 사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본 개념부터 수도권 대학 교과 전형 분석도 해봤고 나에게 맞는 전형도 찾아봤어요.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는 이 전형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내가 전형을 정했을 때 이제부터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 요강 활용법이에요. 모집 요강. 모집 요강은 무엇이냐? 이 학교에서 우리가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라는 그 전부예요. 이 학교에 대한 전형을 모두 다 선발하는 그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을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전형 일정, 변경사항, 전형별 안내, 모집 학과, 모집 인원, 수능 필수 선택 과목, 가산점 부여 방식 등등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선발해 라는 것을 총 집합해서 다 모아놓은 게 바로 모집 요강이에요. 그래서 난 이 학교 가고 싶은데 좀 아리송한데?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집 요강에 들어가 보면 그러한 아리송함이 다 사라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제가 설명드렸던 그 검정고시 비교 내신 산출 방식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집 요강 예시 한번 가볼게요. 이 대학을 추천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입학처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은 모집 요강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모집 요강 배너에 2024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PDF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PDF 다운로드 들어가면은 수시 모집 요약 안내부터 기타 안내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거 정보가 많은 거 아니에요? 74쪽 언제 봐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형을 먼저 정하라고 했던 거예요. 전형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전형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교과다 하면은 이 교과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형을 안 정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전형을 정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형별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선발을 하느냐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만 선발을 하고 나머지에선 다 선발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이 검정고시 합격자를 선발하는지를 반드시 이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서 9월에 원서 접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 만약에 지원하려고 클릭하려고 하면 클릭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반드시 모집 요강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선발을 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 80, 면접 20이다. 또는 면접 40, 교과 60이다. 우리는 비교과를 더 많이 본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학교수양의 록부 반영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입시 포털 사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네, 훈님께서 잘 들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시 포털 사이트 활용법은요, 모집 요강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답은 입시 포털 사이트입니다. 입시 포털 사이트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입시 포털 사이트라고 검색하면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딱 이건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6가지의 포털 사이트인데요. 여기 제가 이 6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해오면서 친구들이 좀 쌤, 이 기능 유익해요. 또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기능들만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좀 궁금하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예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기능은 요 키워드 검색 기능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학과에 키워드를 입력해 보는 거예요. 예컨대 행정이라고 치면은 행정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개설된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뭐 경찰행정, 그냥 행정 이렇게 해서 행정별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따라서 대학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기능인데요. 여기는 대학 입시 요강을 한눈에 격자형으로 볼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알림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이 대학 알림이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등록금이나 장학금 이런 거 조금 궁금하고 알아야 되는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대학 알림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UA라는 페이지는 이제 입시 뉴스라든지 입시 일정 같은 게 좀 자세히 올라와요. 예컨대 뭐 킬러 문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입시 뉴스 같은 게 좀 빠릿빠릿하게 올라오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마이윤이라는 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예요. 여기서 오늘 1시간 반 정도가 너무 짧다. 좀 더 많은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료예요.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대학 포털 프로컬리지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전문대학은 이제 학과 그리고 취업 이런 거가 좀 직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직업세계라든지 어떤 거를 배우는지, 커리큘럼은 무엇인지, 졸업생들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포털이 바로 프로컬리지라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6개의 페이지들은 정말 유용하게 썼던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그 방대한 정보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기능들을 좀 잘 알차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과 선정 방법이에요.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10분 안쪽으로 이제 강의 마무리하고 질문 많이 받을 테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선정 방법인데요. 여태까지 들었을 때 약간 막막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학과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전형부터 정해요?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 4단계를 설명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면은 자세하게 학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진로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커리어넷을 추천하는 이유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고등학생용 진로 심리 검사라고 들어가 보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치관 검사, 흥미 검사 이거예요. 2개를 일단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학과를 좀 추천을 해줘요. 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어요. 비용이 좀 들어서 유료 검사고요. 센터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준 센터가 많으니까 한번 홀랜드를 지원해 주시나요? 라고 센터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홀랜드나 커리어넷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학과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걸 다 가라는 게 절대 아니라요. 여러분께서는 하나하나 보시면서 국어 국문? 오케이. 뭐 사진학과? 얘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기호에 맞게 좀 표시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뭐 많아 10개 정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5개 정도 추려보는 겁니다. 학과를. 그런 다음에 뭘 해보면 되냐? 대학 어디가 키워드 검색 기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학과 키워드를 입력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심리학과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심리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 예를 들어 뭐 서울, 뭐 경기 이렇게 체크를 하면요. 어떤 지역에 어떤 대학에서 어떤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교육심리 괜찮은데? 하면서 이 학교에서 이 교육심리를 하고 있구나, 개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좁혀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돼요. 학과 안내 가이드북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걸 가르쳐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원해요. 앞으로 이런 분야로 나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분야로 나아갈 거면 괜찮네 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수업까지 이제 보다 보면은 나는 이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이 학과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바로 지원 전략 및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8월까지는 대학, 학과, 전형은 다 정해야 돼요. 전형은 오늘 정해야 됩니다. 오늘 전형 정하고 8월까지는 대학, 학과 선정하고 청기부라든지 대체 서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9월 둘째 주 9월 15일까지는 원서 접수하고 서류도 완성해야 되고요. 원서 접수하자마자 바로 면접 준비 시작하세요. 면접 준비는 9월 원서 접수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순에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11월, 12월에는 이제 수능도 보고 합격자 발표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소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종합은 포기해야겠네요. 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영화, 유튜브에 나오는 강의들도 다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소재를 만드셔서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면접에서 말할 때 지원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느냐? 3가지 서류를 앞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합격증명서입니다. 합격증명서랑 성적증명서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특히 2차 검정고시 있죠. 8월 10일에 진행되는 2차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은 그 성적표를 대학에서 볼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봉투에다가 표지 붙이고 내 성적표를 넣어가지고 대학에다가 퀵이나 아니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준 서류가 들어가기까지 해야지만 내가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일에 2차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나오면은 그걸 차근차근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개수만큼 뽑아두세요. 출력을 해두고 나중에 보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기부라든지 대체 서식은 종합전형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준비해야겠지만 다른 교과나 수능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도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면접 준비 시작하면 선생님 저 한 게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막 하면서 막 당황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해놓은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서류가 있으면 선생님 저 이런 것도 했네요 라고 하면서 면접 준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면접이 있는 친구들 또는 정시에서도 면접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내가 한 활동을 좀 정리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정이 남았냐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7월이죠? 7월도 이제 중순이에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날짜가 가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모의고사도 있고 검정고시 수험표 출력이 일단 있고요. 8월 10일에 우리 검정고시 볼 거고요. 그리고 9월 11일 이전까지는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수능 원서 접수도 8월에 있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올해는 9월 1일에 있을 예정이에요. 합격 증서도 받아놔야 되고요. 9월에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죠. 이 구모 성적 또는 구모에 가까워왔을 때 9월 11일에서 15일 가까워왔을 때 반드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한번 스스로 봐보고 그에 맞춰서 대학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된다. 선생님 합격 증명서 온라인 제공이 뭐예요? 이거는 한 9월 5일 정도부터 시작할 건데
내가 4월까지 본 검정고시 성적 있죠. 작년, 재작년에서 올해 4월까지 본 검정고시 성적을 이 온라인 제공을 해야지만 대학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그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온라인 제공 치면은 PDF가 나오고 만약 모르겠으면은 그냥 센터에 전화해 보면은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 검정고시 본 친구들은 반드시 9월에 온라인 제공 요거를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에는 우리 10월 모의고사나 이제 면접 준비가 있고요. 면접이랑 논술 전형이 바로 시작합니다. 11월에는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고 전문대 2차 수시 모집도 11월부터 시작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12월이면 아주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의 그런 일정이 있네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정이 무엇인지 달마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지금 파악을 하고 내가 좀 타임라인을 세웠으면 좋겠어서 이 일정을 설명드린 거니까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잘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 대학 입시 현주소라고 해서 비교 내신, 입학 전형, 일정, 주요 사항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2회차에서는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나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그 추천도 해드렸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전형이 좀 해당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전형을 정했을 때 이제 진짜 대학에 가야겠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모집 요강이나 포털 사이트,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지원 전략, 계획 수립하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이거에 기반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 질문해 주셔도 좋고 선생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지금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전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왔어요. 사전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와서 여러분께서 질의응답을 올려주시는 동안에 제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는데 성적이 좋아야 되지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수능 내신이 되는 건지요. 수능을 잘 봐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성적을 볼 텐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성적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시 성적을 기준으로 먼저 가요. 지금 아직은 그 내신을 설정하는 대학이 여러 개의 대학 한 10개 안에 꼽혀요. 10개 안에 꼽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이 많이 반영되진 않는다. 일단은 수능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되 만약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이런 걸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활동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실시간 질문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네, 궁금한 내용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정시에서 검정고시 지원자 합격률이 수능 점수 외에 학생부 적용 비율 때문에 급격히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고시생들은 어떻게 서울대 지원 희망시 준비해야 할까요? 그 합격률이 떨어졌던 이유는 서울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 AA부터 CC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20점 만점에 5점을 그렇게 할애를 하거든요. 5점을 할애하는데 AA는 5점, 뭐 AB는 4점, BB는 3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유불리함을 극복하냐? 그 AA의 기준은 뭐냐면 그 좀 학과랑 이 내가 한 활동이 좀 많이 밀접한지 학교 생활기록부에 버금갈 만큼 내 활동이 좀 다양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 서울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세요. 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활동의 다양성을 좀 많이 넓혀야 돼요. 센터에서 뭐 그냥 강의만 들었다, 뭐 독서만 했다 이런 걸로는 AA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내가 센터에서 뭐 강의도 보고 동아리도 하고 이런 것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최대한 내가 가려는 학과에 밀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서울대 정시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특별 전형이나 뭐 학과가 존재하는지 뭐
자소서와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 올해 폐지됐다는 거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진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학교 선택하는 방법,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어요. 과를 선택하는 방법은 보통 친구들이 선생님 저 성적에 맞춰서 그냥 되는 대로 갈래요. 저 갈 수 있는 과 갈래요.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과의 학과 선정 방법을 꼭 해보고 그에 맞춰서 입시 결과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학과를 목표로 활동을 하였고 생기부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학과와 관련이 적은 학과에 지원하면 많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진로가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진로가 바뀌는 건 당연하고 지금 우리가 다 그 진로를 똑같이 3년 동안 간다는 것은 대학교 입학사정관들도 아마 바뀔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바뀌었는지 어떤 활동을 통해 바뀌었는지를 좀 충분히 서술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주면은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진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활동이 A라는 측면에서 작성하려고 했다면 B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왜 바뀌었는지를 먼저 서술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가름이 됩니다. 네, 막 검정고시로 인서울 가능한가요?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물어봐 주셨어요. 보통 경쟁률이 얼마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보통 경쟁률은 학과마다 다르고 전형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뭐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쟁률이 높고 작년에 약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막 300대 1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 중에서 또 보러 오는 그 응시 경쟁률은 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경쟁률에 절대 겁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시 교과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 정도? 8대 1, 10대 1 정도고 논술은 좀 더 높죠? 한 50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응시 경쟁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청기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특히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도 보내주셨는데 어떤 말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활동을 봐요. 그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 센터에서의 활동이 많이 없다는 것도 학교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센터 활동에 많이 참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보고 2차적으로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 학과에 있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 뭐 활동 보고서 같은 거를 썼다면 어떻게 썼는지 어떤 개념으로 썼는지 또는 동아리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뭐 재능기부 봉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이 학과 중심으로 쓰면은 다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하면은 뭐 독서나 뭐 수상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는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을 빼셔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 진학을 해서 전공학과 2학년까지 마치고 휴학 후 서울 재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대학 활동도 서울대 지원 시 참고가 되나요? 대학교 지원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 합격일 그때까지의 활동을 봐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활동을 보지는 않고요. 그냥 검정고시 합격일 전까지의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보고 대학교에 있어의 활동은 그렇게 막 좋은 점수를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중심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대학의 그 요강위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 이후의 활동은 많이 쓰지 않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학교 가면 걱정되는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진학할 경우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팁이 있을런지요?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려면 일단 그 검정고시를 봤다고 해서 그 환경에 막 적응하기 어렵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다 처음엔 적응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대학 자체가 그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괜찮은 학과,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긴장감을 늦추고 좀 대학에 많이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환경도 가뜩이나 바뀌었는데 모르는 학과, 모르는 내용, 궁금하지도 않은 거 막 배워야 되면 벌써부터 막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 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대의 경우도 수능 점수 외에 청기부나 활동이 필요한 학교들이 많을까요?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을까요? 네, 일단 수능 점수로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수능 점수로는 다 지원할 수 있고, 약대의 경우를 이제 교과나 종합으로에서는 조금 이제 제한이 있어요. 좀 사회배려자 전형이라든지 기회균형 전형에서만 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종합에서는 좀 제한이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가. 근데 수능으로는 무조건 모든 대학에 다 갈 수 있다. 그만큼 수능이나 논술 같은 거는 검정고시 보는 여부와 상관없이 다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약대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약대에 간 친구도 있었어요. 제 제자 중에서. 그래서 약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성적이 같다면 낮은 대학에 높은 과를 가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높은 대학에 낮은 과를 가는 것이 이득일까요? 아주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도 맨날 이 고민을 하는데 일단 대학교 이름을 보냐, 뭐 학과를 보냐 이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먼저 보고 그 교수진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이라고 해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내가 가려는 진로에 어긋나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낮은 대학의 높은 과, 높은 대학의 낮은 과는 본인의 이제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가려는 그 진로의 방향에 어떤 분야를 좀 더 특정적으로 이 학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분야의 전망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마다 엄청 다르거든요. 좀 밀어주는 학과가 있고 뭐 인문계열을 더 밀어주는 학교, 자연계열을 더 밀어주는 학교 더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학과인지 먼저 보시고 이 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그것을 보고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적에 맞춰서 과를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적응도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전 질문에서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 계속 다시 보기 하시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지나기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만족스러운 대학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학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